교재 378페이지 피시면 매출 유형별 실무 프로세스라는 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부분의 내용이시냐면, 우리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 메뉴에 유형 자리가 있었어요. 그 유형 자리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실 때, 유형 자리가 틀리면 점수는 없어요. 그리고 점수를 안 주는 이유의 첫 번째 요건은 유형에 대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치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고 이 자리에는 10일 과세가 들어오고 이 자리에는 12 영세가 들어오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전표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전표 입력하시고 뒤에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라는 프로세스가 벌써 다 되어 있어요. 그 형태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 유형의 선택이 잘못되면 부가세 신고서 위치가 다 뒤틀리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형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부속 서류를 어떤 서류를 낼 거냐. 내가 세금계산서학계표를 낼 거냐?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낼 거냐? 아니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과 관련돼서 내는 서류냐? 이렇게 관련된 서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에 따라서 관련된 서류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약표가 나와져 있고요. 그 부분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유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요 자리, 유형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대한 걸 선택을 하실 때는 일단 제일 먼저 뭘 하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오류가 났었냐면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은 여러분들 지문에 내용을 보실 때요.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매출인지 매입인지 이제 그 선택부터 이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가셔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거래 내용이 분명히 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실 게 내가 매출이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매입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매출인지 매입인지 두 개를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7월 달로 갈 거고요. 전 일단 날짜는 공란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일자가 5일이었다라고 하면 유형에 두고 나시면 여기 하단에 매출 쪽에 해당되는 유형인지 매입 쪽에 해당되는 유형인지에 따라서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래 내용을 보시고 매출, 매입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다? 그럼 매출 쪽에 있는 유형 중에 선택. 매입이다? 그럼 매입에 있는 유형 중에 선택.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매출 매입을 제일 먼저 선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실 일. 그럼 두 번째 하실 일은 어떤 부분이시냐면 이 부분 중에 증빙 찾기를 하세요. 증빙. 자, 증빙 찾기를 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인지 또는 내가 지금 현재 계산서인지 자, 요거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에 거래를 했는지 그러면 신용카드라는 글씨가 들어올 거고요. 저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매출이다. 내가 현재 매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인데 매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금 계산서의 매출이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얘기할 땐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과세입니까? 아니면 영세입니까?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왜냐면 과세는 부가가치세 몇 프로? 10%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일 과세에 가서 보시면 나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은 누가 하는 것이다? 매출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한다? 매출자가 한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지금 매출자가 발급을 하는데 매출자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자를 뭐라고 부르자? 공급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매출자 반대편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매입자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매입자인 사람은 실제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죠.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공급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자가 보관하는 거 하나,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는 거 하나. 그래서 공급자가 보관하는 건 적색, 세금계산서가,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대부분 프린트를 해서 많이 쓰잖아요. 컬러 프린터가 아니면 적색, 청색 구분할까요? 안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만들 때 세금 계산서 색도 지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빨간색은 누가 갖고 있고 공급자 거고, 그리고 청색, 파란색은 누구 건데 공급받는 자 거야 라는 부분. 저를 기준 얘기하면 저는 세금 계산서가 2장이 아니라, 그러면 매출자 1장, 매입자 1장이니까 2매가 발행되잖아요.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세금 계산서가 2매 이상이었을 때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무서에 갖다 주는 세금 계산서도 있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공급자, 공급받는 자, 세무서 거.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세무서가 일단 니네가 신고하는 거 다 믿어줄게. 그리고 우리는 사후조사를 강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러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건 없어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자발급이 되면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신고하기 전에 미리 모이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금 계산서인데 과세에다 그러면 부가세 10%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매출자가 발행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유형을 뭐로 가자? 과세.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몇 %? 0%인 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세율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유형을 뭐로 가자? 영세.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너는 면세구나. 부가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가자? 면세를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매출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다?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도 이제 뭘 따져봐야 될까요? 매출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로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팔 수도 있죠. 아,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사 마셨다? 커피는 누가 봐도 부가가치세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에 과일집이 보여서 과일집에서 사과 5알을 사서 먹었다. 그리고 카드 결제했다. 이런 과일은 농수산물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하다? 그럼 면세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모았다? 그럼 책도 면세로 봐요.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과세와 면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글씨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붙여서 가자? 카드 과세이다. 카드 면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어서 갑니다. 아, 영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네, 카드 영세도 있습니다. 일하러 가시면 제일 문제되는 게 카드 영세 사고 치는 분들. 자, 무슨 얘기시냐면 회사가 관광산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관광객이 들어오겠죠. 근데 국내에 있는 관광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있겠죠. 그럼 그 관광객들한테는 영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한테 파는 건 영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영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시험에서 영세를 잘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입력을 잘해야 되는데 이 영세라는 부분은 부가세가 0%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처럼 입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위치도 다르고요. 내용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러 가시면 이상하다.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없네. 그러면 꼭 확인하실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과세 사업인데 부가가치세가 0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면세인 건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부가세가 없는 것도 있고 부가세가 10%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영세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카드 과세, 카드 면세, 카드 영세라고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현금 영수증도 이 상황이 똑같이 들어올 수 있겠죠. 나 현금 영수증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났어. 그럼 결론적으로 상대편이 저한테 현금을 주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 오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편의점 가셔서 편의점 직원이 꼭 물어봐요. 제가 현금 5천 원 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려요라고 하는데 대부분 소액이면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소액이어도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요구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정리가 될 거고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답니다. 기하급수적이던데요. 숫자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버려지는 돈들은 작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급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매출자는 신고하는 부분에 허위 신고만 아니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부분이 있다라면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부가세가 없으면 면세,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이면 영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유형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증빙이 없대요. 자, 증빙이 없음. 얘 증빙이 왜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무증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증빙. 아니, 무증빙이란 얘기가 무슨 소리니? 라고 했더니 지금 저희가 물건을 누군가 저한테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금을 저한테 지출했어요. 현금을. 근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갈게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럼 제가 아까 편의점에서 5천 원에 구매를 하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해드려요. 라고 편의점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편의점은 사업자잖아요. 근데 편의점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안 주셔도 돼요.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럼 편의점에서는 그 5천 원을 어떻게 입력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지금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증빙이 없다라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에요. 그냥 간이 영수증은 줬거나 또는 거래명도표는 줬거나 또는 아무것도 안 줬거나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과세품을 팔았다? 그러면 뭐로 가셔야 되고 우리는 건별이라는 걸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무증빙입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증빙. 그래서 이 무증빙이라는 부분에 건별이 그런 의미로 써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써요, 여러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 건별 입력이 많습니다. 네,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낸다고 하진 않지만 냅니다. 내는데 아주 많이 내진 않지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과일점에서 귤 2,000원어치를 사고요. 그냥 갔어요. 자, 그냥 갔다는 얘기는 그 과일집 사장님한테 제가 저 현금 영수증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2,000원 내고 그냥 왔다는 거죠. 그럼 과일집 사장님도 세금 신고를 해야죠. 저 이만큼 팔았어요라는 부분. 그럼 과일집 사장님은 지금 귤은 면세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건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면세였을 때는 뭐라고 간다? 면건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시험은 면건을 안 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업무는 건별도 있고 명건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시험은 누구를 더 치중해서 내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땐 건별을 더 많이 내지만 우리 명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전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자. 자, 여기 나오는 이 21번 전자인데요. 자, 이 21번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 결제 수단으로 매출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저 돈을 받았는데요. 전자 화폐로 돈 받았어요. 이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건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해서 우리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린 전자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 가시면 입력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자, 여러분 수출은요. 아까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영세세율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세라는 걸 쓰는데요. 수출은 지금 제가 국경을 넘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수출이 있다? 직수출이 있다. 또는 저희는 삼각 무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바이어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출자와 익스포트의 약자고요. 바이어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니픽처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문제는 미국과 한국은 둘이 계약을 했죠. 근데 물건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무엇하겠다? 미국으로 수출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강무역이 나오죠, 여러분? 자, 이런 걸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중개무역은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운반비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직수출이라든지 이런 중개무역 등에 해당되는 부분들 등등등. 자, 그런 건 실제 수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 거래처는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미국에 있죠,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 있는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세금계산서가 동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부분? 영세율은 적용해 주겠대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내냐고요? 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는 시험에 낸 적 없고 명권도 시험에 낸 적은 없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출제할 수 있다. 아, 우리 영세도 안 냈다고 했죠, 여러분? 네, 영세 쪽에 카드 영세, 현금 영세, 영세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또 뭐가 있냐면 15번 여기 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라고 써 있고 저는 종합이라고 써드렸는데요. 자, 요 부분 종합. 자, 여러분 스마트A는 종합이고요. 지금 세무사랑은 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부분이냐? 여러분, 이 간이 또는 종합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현재 시험을 보실 때 무엇으로 보고 있다? 법인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들어가면요. 우리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이 간이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에 무슨 금액이 공급 대가가 4,800에 미달한다라면 너는 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요. 간이과세자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인을 시험 보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출 입력하는 부분에 15번을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15번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돼요. 제가 매입은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매입은 우리 매출자의 반대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매입 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나와져 있는 부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에 10일 과세를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문에서 반드시 누구를 찾아주시면 된다.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라는 글씨를 찾아주셔라.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라고 쓰는 건 부가가치세 10%가 있을 때 쓰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세금계산서는 맞지만 0%인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글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는 녹화래시 또는 구매확인서, 이 녹화래시를 다른 말로 국내에서 움직이는 신용장이라고 해서 내국 신용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녹화래시라든지 내국 신용장이라든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내가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는 명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해서 반드시 내야 되는 또 다른 서류 하나가 있는 게 영세율 매출명세서입니다. 자, 이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회계 1급에선 출제하지 않고요. 세무부터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자동 반영하는 키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영세율 구분이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율 구분이 틀리면 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 영세와 16 수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세율 구분을 꼭 입력해달라는 거. 이 기능은 매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스마트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여러분 손으로 다 계산기 눌러서 집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력할 때 내가 올바르게 넣어주면 자동 기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3 면세라는 건 지문에서 뭘 찾는다? 계산서라는 걸 찾는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면세라고 들어갑니다. 자, 건별은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적도 없다.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없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적도 없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증빙이 없어요. 무증빙이에요.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소매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소비자한테요. 물건 파는 형태로 들어올 때 대부분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뒤에 가서 배우실 것 중에 간주 공급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간주 임대료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부가가치세에서 배우고요. 간주 임대료 계산은 세무급수부터 출제가 되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력할 때도 무증빙의 형태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요. 이들은 과세거래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무엇할 수 없다? 발급하지 마세요라고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15번 종합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6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6번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우리 1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신다? 아, 직접 수출이구나 라는 글씨.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우리 발급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영세율 적용. 그런데 직접 수출했다는 직수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물건이 나가면 우리는 세관한테 신고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세관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는 수출합니다 라고 해서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서류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수출 면장? 네, 면장 용어 쓰지 마세요. 면장이 없어지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입에 붙은 말을 계속 써요. 우리는 배웠으면 배운 티를 내신 게 좋아요. 그래서 수출신고 필증, 들어올 땐 수입신고 필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출신고 필증의 거래 또는 중개무역, 외국인도, 위탁가공무역 자 등등등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수출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영세율 구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이렇게 앞에 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지풀카드는 카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현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가세가 있는 과세 매출이에요. 과. 우리 부가세가 없는 면세 매출이에요. 면.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인 매출이에요. 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과 현면, 현형은 어떻게 가져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그런데 과세품에 대한 거였다. 그러면 현과 나는 면세로 물건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현면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영세율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현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과나 카면이나 카형, 현과 현면, 현형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모두 다 우리 어디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직계표 부분에 과세는 과세에, 면세는 면세에, 그리고 영세는 원래 과세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계가 되죠, 여러분. 그럼 이거 언제 배우냐고요? 네, 세무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했던 부분이 요 서류에 모이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 금액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게 세무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뭐까지만 하자? 입력까지만 하자. 그럼 세무에 가면 입력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놓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계에서 배웠으니까요.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건별은 과세 매출인데 증빙이 없는 거. 명건은 면세 매출인데 증빙이 없는 거. 그리고 전자는 현재 출제하지 않았지만 전자자업 결제 수단이었을 때 입력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용어 찾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요, 여러분. 과세 매출이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그러면 이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하면 우리는 그거 읽자마자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 발급은 누가 한다? 매출자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어? 과세.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 예제 부분에 가서 봤더니 자, 제품을 판매하고요.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이고 우리 전액 무슨 거래이다? 외상 거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지문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자마자
정리하실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매출이다, 매입이다? 아, 매출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형자리에 커서 놓으실 거잖아요. 그럼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하시면 돼요? 아, 매출, 과세. 이렇게 써버릇하시면 되세요. 또는 저는 11과세 쓰시는 것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한동안 써버릇하셔야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읽자마자 바로 찾기를 하셔라. 자, 그리고 전액 외상이다. 이런 외상이니까 외생은 우리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아, 외상 가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 자, 그리고 품목을 관리할 목적으로 우리 무슨 거래해달라? 복수거래 키를 사용해서 등록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공급자의 누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록 번호와 상호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서 보시면 무슨 부분이시냐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누구 상호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공급받는 자는 뭐만 정확하면 된다?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공급하는 걸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법령에 이런 게 있어요.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했던 거 말일로 하나로 묶어서 발급할 수도 있고 1일부터 10일까지 공급한 거 10일로 우리 11일부터 20일까지 공급한 거 20일로 2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거 말일로 자, 그건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기간을 묶어서 무엇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공급한 날짜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작성 일자 또는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그 금액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테두리에 한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올해도 또 출제할진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자? 우리 세금 계산서의 무슨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은 항상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하실 때도 꼭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목적셈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외상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뭘 팔았고요? 제품을 팔았고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요. 어떤 문제를 또 출제를 하시냐면 이런 걸 출제를 해요. 여기 위에 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야. 이렇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제 궁금하죠. 돈은? 아니 외상이야. 현금 받아서 뭐 했다는 거야? 자, 그 경우는 시험만 그렇습니다. 시험만 어딜 보신다? 여기 합계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아래쪽 있죠, 여러분? 네, 요 내용을 보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는 언제만 보시라고요? 이 자리에 대한 이 파란색 테두리는 시험만입니다. 시험만 확인. 자, 왜일까요? 업무에서는 여러분 이 자리 별로 신경 안 써요. 돈 다 받고 팔았어도 그냥 외상 표시하고 가고요. 우리 일부만 받았어도 그냥 외상 표시하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실무자들은 이 자리 가지고 회계 처리 안 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이 자리를 보고 회계 처리했던 적 있는 거죠. 아, 현금에 있어? 그러면 계정 과목 뭐라고 쓰자? 현금. 아, 수표야? 이러면 지금 우리 물건 팔았어요? 물건 사왔어요? 팔았어요. 그럼 내가 수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타인이 발행한 수표네요? 그럼 얘도 뭐로 가야 돼요? 아, 현금이구나. 자, 저 제품 팔았어요, 여러분? 상거래입니다. 어음 받았어요? 그럼 어음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써요? 아, 받으러음이구나.
근데 외상의 금액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뭐라고 쓰겠어요? 물건을 팔으면 외상, 매출금, 물건을 사오면 외상, 매입금, 그럼 받으러옴은 지급어음,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더니 업무에 가면 이 자리를 보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업무는 아래쪽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래쪽에 이 박스분 보고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절대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나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다가 표시하는데 이 자리가 잘못됐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분명히 세금 계산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다? 우리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또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증빙이고 거래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이 하단 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만 이 자리를 보는 거고 업무는 이 자리는 쓸모가 없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가셔서 이 자리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실 것.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사항이세요. 심지어는 시험지에 외상으로 표시했고 뒤에 위에는 나 일부는 뭐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저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상관없다고요. 네,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표시사항은 임의사항이에요. 내가 표시하고 싶은 대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항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지금 저희 반 분명히 자격증 취득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배우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업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희 실무자들 수업하다 보면 자격증만 배우신 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되죠? 라는 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 지울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 보는 부분 중에요. 또 하나 보시면, 우리가 요즘엔 칼라로 프린터를 안 하니까, 무슨 색, 파란색, 빨간색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 상단에 보면 누가 보관하는 건지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면 공급자 보관용. 근데 공급 받는 자가 보관하는 부분이면 여기 공급자가 아니라 누구로 바뀔 것이다? 공급 받는 자라는 글씨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급자 보관용이면 무슨 부분? 매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급 받는 자 보관용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다? 그럼 매입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거래처는 여기 나와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출했고 누구한테 팔았다? 성진한테 팔았다.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날짜는 항상 누구를 가져간다? 작성 일자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유형 자리에 커서 두시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무슨 거래?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다? 과세. 자, 그래서 매출에 과세 몇 번? 11번 숫자를 입력합니다. 11. 자, 품목에는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보시면 무슨 거래 해달라? 복수 거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품목에서 상단에 복수 거래를 클릭 또는 F7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하단의 품목에 오타되지 말고 타이핑. 그러면 컴퓨터라고 치시고요. 저는 오타를 냈네요. 컴퓨터. 자, 그리고 수량은 몇 개이다? 100개. 단가는 얼마이다? 우리 90만 원입니다. 그럼 공급가액에 9천만 원에 90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 엔터 쳐서 라인 벗어나시고요. 다시 품목란에 키보드라고 넣어줍니다. 자, 수량은 얼마? 100개입니다. 단가는 얼마? 3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300에 3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입력이 다 끝나시게 되면 복수거래 입력이 다 끝나시게 되면 상단으로 올라가라. 자, 그러면 탭키를 누르든 ES키를 누르든 아니면 F7을 누르든 마우스로 클릭하든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럼 품목 자리에 컴퓨터 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수라는 보라색 글씨가 떠 있어야 정확한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고요, 여러분. 우리 코드 자리에 가셔서 거래처 누구 입력하시라고요? 성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코드 자리에 성진 두 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럼 성진 검색이 됐고요. 그리고 전자는 우리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였어요? 종이였어요, 여러분? 전자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전자라고 써 있고요. 그러면 몇 번을 누르자? 1번.
숫자 2를 누르면 여가 선택이 됩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신다? 외상이었죠? 2번 외상 누르면 우리 어느 변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억 23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각각 9,300에 930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하러 가시면요. 외상 거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조금 더 분계가 어려워요. 메인 매출 전표는. 왜냐하면 혼합 거래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정하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현실에 가보시면 외상 거래가 거의 주이기 때문에 업무는 조금 더 쉽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교재를 이제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38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 자, 380페이지 두 번째 부분. 자, 과세 매출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사업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여러분, 자, 아직 사업자 등록을 못 낸 사람. 그런데 상대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업자 거래였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주민번호가, 여기에 사업자 번호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번호라는 글씨도 같이 들어와요. 자, 이런 경우는 상대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고요. 저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금계산서를 무엇으로 발급해달라? 우리 회사는 사업자예요. 상대편이 비사업자였던 거예요. 아직 사업자 등록을 못 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러면 7월 6일에 거래 내용 보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을 무엇했다고요? 판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매출이구나. 그러면 매출자가 바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뭐 선택하시면 돼요? 과세이구나. 그리고 전자자 붙어 있으니까 전자 자리는 여로 가시면 되겠죠. 자, 나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판매 즉시 입금받았다. 자, 보통예금인데 나라은행 계좌로 바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유의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김민환 씨는 사업자 등록 예정자로서 주민등록증 제시에 의해서 주민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 부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김민환 씨가 우리 회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신규 거래처 등록해달라고 분명히 명문되어 있고요. 코드 번호 몇 번 써달라? 105번 써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7월 6일 거래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7월 6일에 거래를 이제 보러 갈 거니까요. 저는 정보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누구한테? 김민환한테 발급했습니다. 주소 나와져 있고 우리 등록번호에 사업자 번호 나와 있는 거 지금 현재 보이시죠? 제가 이쪽 선택했더니 전부 다 선택이 됐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날짜 며칠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날짜는 7월 6일입니다. 일단 아래쪽에 6일 그냥 넣겠습니다. 유형은 뭐로 가셔라? 10일 과세이겠죠. 자, 품목은 뭐라고 쓰시면 된다? 컴퓨터 세트인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저 글을 이렇게 쓸게요. 자, 지문이 나올 때 제품을 팔았다, 제품, 상품을 팔았다, 상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원래 쓰는 게 맞아요, 업무는. 근데 저희는 지문에 제품 팔았다고 했으니까 제품으로 쓸게요. 그럼 품목에 제품이라고 넣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그냥 곧바로 칩니다. 여러분 수량단가 안 넣겠습니다. 자, 우리 공급가액에는 55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10%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이다? 김민환. 근데 우린 신규 거래처 등록입니다. 그럼 무슨 키 누르죠, 여러분? 신규 거래처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 키 눌러주시면 05개가 나옵니다. 자, 이 자리에 김민환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김민환 넣어주시고 엔터. 그럼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창이 뜹니다. 자, 그럼 공급처 등록에 공급처 코드는 우리 아까 105번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록이 아니라 누굴 눌러야 된다?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수정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105번에 김민환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가셔서요. 우리는
0101 151111 8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류가 닿았나 봐요. 저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류냐면 사업자 번호 칸에서 들어와서 그렇겠죠. 네,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넣어야 되죠. 여러분 죄송해요. 7301-01-1511-118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저는 오류 나온 게 이 자리에서 넣어서 그래요.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자리에서 넣습니다. 자, 입력하시고 반드시 주민등록기재분 자리에 가시면 우리 1번 여로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대표자 이름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김민환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되셨을까요, 여러분? 업태와 종목은 관계없습니다. 근데 주소를 줬으니까요. 우편번호 주소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11길이네요. 그럼 우리는 마조로 11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조로 띄어쓰기 꼭 해주시고요. 11길 띄어쓰시고 4 그리고 엔터. 그러면 마조로 11길 4가 검색이 됩니다.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더 추가적인 사항은 입력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탭키를 눌러서 올라오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자, 편하신 대로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는 전자 발급했으니까요. 전자 자리는 반드시 뭐로 간다? 여는 몇 번? 숫자 1번. 그래서 여 선택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아까 돈 뭐 받았다고 얘기했죠? 우리 상단에 돈 받은 조건 보시면 우리 무엇으로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냐면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뭐로 갈 수밖에 없다? 혼합. 자, 혼합은 몇 번? 3번 혼합. 자,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되어 있고요. 우리는 방향키로 한 칸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넣으시면 된다? 보통 예금은 103번이겠죠. 또는 한글 두자 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103번. 그런데 여러분, 보통 예금에 나라은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는 상단에 입력했던 공급처가 거래처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김민환이 맞아요? 나라은행이 맞아요? 나라은행이 맞죠. 이 문제 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은행을 안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식의 문제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안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나라은행이라고 나온 거예요. 다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주최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번 문제에 한해서는 이 거래처에 은행을 넣든 안 넣든 다 맞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는 주어진 건 반드시 넣습니다. 나라, 은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단의 공급처명에 입력했던 거래처와 하단의 거래처를 바꾸시게 되면 여기 코드 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든 아니면 방향키로 이동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든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다 입력이 끝났으면 우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분계를 다시 보고 싶으실 땐 일자라든지 또는 분계 쪽에 커서를 두시면 하단에 분계 처리 내용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때 주민번호로 발급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무엇하는 것이다? 나한테 요구하는 거. 그래서 김민원 씨가 나한테 요구했을 때만 하는 거지. 그 사람 요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세금계산 발급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세 번째 과세 매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매각했다? 고정자산을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을 무엇하였다? 팔았다, 처분하였다 라고 하면 어떻게 입력할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알아두실 건 여러분, 내가 과세사업자였다라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세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럼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면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과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다. 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다. 라고 했을 때
과세사업자가 고정자산 매각했을 땐 상대편한테 반드시 무엇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별도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들은 계산서라는 걸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세무 2급 규정에서 별도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시험 출제자들은 우리 지금 과세사업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과세사업하고 있는데 고정자산 팔았어요. 그러면 항상 누굴 줘야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셨어야죠.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맞춰서 문제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에 가면 너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알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무하고 회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회계는 너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베이스에 깔아주곤 했지만 세무에서는 요건을 찾는 것도 시험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회계와 세무의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고정자산 매각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실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7월 15일입니다. 영업팀에서 사용 중인 차량을 1,000만 원이고요. 사용 중인 차량을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실제 저는 뭔가를 팔면 거래징수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돈은 얼마 받아야 돼요? 1,100만 원을 받겠죠. 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무엇하고요? 매각하고요. 매각하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끊어서 정리해 보시면 저는 일단 누구 팔았어요? 차량. 그러면 계정 과목은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 없어졌구나.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없어지면 우리는 누구도 같이 없애라? 우리 취득가액도 없어지면서 누구도 같이 없어진다?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진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전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인데요. 300인데 무엇은 단기분의 감가상각은 고려 안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가가치세 별도 1,100만 원에 매각을 하고요. 세금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럼 여러분 팔았으니까 처분은 누구처럼 취급한다? 매출처럼 취급해야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뭐로 간다? 매출, 과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대금은 전부 다 현금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개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분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는 소나타를 파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날짜는 15일로 변경합니다. 자, 유형은 무엇으로 가자? 12일 과세로 가야죠. 자, 품목은 뭐라고 쓰자? 소나타라고 치시든 아니면 차량이라고 치시든 편한 대로 넣습니다. 저희는 소나타라고 넣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부가세는 100만 원 자동 반영됩니다. 자, 공급처명은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아자동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넣어주시고요. 자, 전자 자리에 가셔서 우린 전자 발급했으니까 1번 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정자산 매각이죠. 네, 고정자산 매각은 분개를 항상 뭐를 쓴다? 혼합을 씁니다. 다른 거 못 써요, 여러분. 고정자산 매각은 분개 유형 항상 혼합. 자, 혼합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등장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등장이 되면 우리는 우리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은 그대로 둡니다. 근데 여러분 제품 판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팔았죠? 그럼 대변에서 엔터. 그럼 코드 자리에 들어오죠. 계정 과목 코드 자리. 여기서 차량 도자를 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차량자 들어간 게 다 보이죠? 208번 차량 운반구. 자, 그리고 여기 금액은 누굴 써야 되죠,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자동차를 없애라. 장부에서 제거해라. 근데 그 장부에서 제거하는 금액은 항상 누구이다? 취득원가이다. 그럼 취득원가 얼마였죠? 1,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요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어느 변을 넣어라? 차변을 선택해라. 3번 차변. 그리고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합니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209번 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1.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넣어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다? 300. 그럼 3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여러분 그 다음에 순서 뭐였죠? 제가 그 순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요.
자, 대변에 차량 운반고 없애주시고 차변에 와서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주시고 그 다음 돈 받은 거 넣으시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돈을 뭐로 다 받았다? 현금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변 차변에 우리는 현금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현금은 101번입니다. 또는 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1번 현금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돈 얼마 받죠, 여러분? 우리 1000만 원에 팔았고 부가세 100만 원을 같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 받는 돈은 얼마이다? 1100만 원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00만 원 됐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딱 끝내놓으시고 보시면 차변의 합계는 얼마이다? 1400만 원. 대변의 합계는 얼마이다? 16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가면 대차차액 얼마가 있다고 뜬다? 마이너스 200만 원이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차변과 대변 합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차변과 대변 합계는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쪽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1600만 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변이 모자라요? 차변이 모자르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손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미리 안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취득가액 얼마? 150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300.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팔았다라고 해서 나오는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우리 처분가액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 기본적인 부분.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면 부대 비용이 없다라면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을 빼주시고요.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처분의 금액은 얼마이다? 지금 현재 1000만 원입니다. 혹여 부가세까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가세는 분명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내가 거래징수 관계 때문에 받았던 거고요. 그건 국가한테 내는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 개정 처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럼 1000만 원에 우리 장부금액 얼마이다? 우리 장부금액은 1200이었던 거죠. 자, 그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빼면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음수이면 손실, 양수이면 이익이죠. 손실 난다는 거 벌써 정리 끝났죠? 됐을까요? 자, 그걸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여러분 전표 입력하실 때요. 여기 대차차액 자리가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여기가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뭐가 되고 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뭐가 된다? 손실이 돼요, 여러분. 그 원리대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00만 원은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한 얘기는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은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기하실 때요. 항상 순서가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서 입력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손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입력하실 때 일단 대변에 내가 없애는 자산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금액은 항상 수정해요. 그 금액은 무엇으로 수정한다? 취득, 원가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2번 차량 운반고 또는 비품 또는 건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2번으로 차변에 씁니다. 그리고 돈 받은 거, 받은 돈을 3번으로 씁니다. 돈 아직 못 받았다.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요? 미수금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못 받은 거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할 얘기가 무엇이다?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을 받는지 손실을 받는지. 그래서 네 번째 얘기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실 것. 이거 이론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의 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패턴은 이 패턴대로 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재 383페이지 하단에 팁박스에 보시면 이 내용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차차익란에 이 순서대로 넣으시고 대차차익란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을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화면 좀 지우고요.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실이니까 어느 변? 차변.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유형자산 팔았죠, 여러분?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970번에 있네요. 선택해 주시면 20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맞춰지고요. 대차차액은 뭐가 됐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 패턴을 꼭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가져가셔서 몸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일하러 가셨을 때도 항상 이 패턴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실 때 누구 찾아오시면 돼요. 취득가액 얼마, 정기까지 감가상각했던 거대로 끝낼 건지, 단기분을 반영할 건지 그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찾는다? 고정자산 등록이란 메뉴에서 찾는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전산시험은 이 금액을 시험지에 다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는 이걸 여러분이 찾아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지금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한참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은 다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제가 그 채팅창에 올려져 있는 부분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한참 진행된 상황이어서 중간에 올리신 줄 알았어요. 잘 들리시면 다행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교재 38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입력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1번 누구 정리하고 2번 누구 해주시고 3번 누구 하시고 마지막에 누구 해라. 그 패턴을 공부하실 때 아예 패턴을 몸에 익숙하게 가져가세요. 그럼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항상 그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 페이지 또 넘어가서요. 반품 거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반품. 자, 그럼 반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실제 이제 무슨 얘기가 되시냐면 나갔던 물건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내가 사왔던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우리 이 반품을 뭐라고 배우셨었냐면 매출, 무엇으로 배우셨다. 여러분 환입, 환출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품 거래. 자, 반품인데 우리는 나갔던 물건이 다시 반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환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갔던 물건 또는 들어왔던 물건을 내보내는 우리 이제 매출 입장만 얘기해 볼게요. 환입이 있거나 애누리가 있었거나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할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환입과 애누리와 할인. 자, 이 반대편에는 당연히 매입이 있을 거고요. 매입자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무엇 해야 된다?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이 일어난 뒤겠죠? 자, 매출을 하고 이런 사건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다시 마이너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수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수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 음수로 발행된 계산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에 가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에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에선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종이로 발급했을 때는 요 수정자를 붙여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종이였을 때는 얼마나 좋았냐면,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주 서스럼 없었어요. 찢어버리세요. 저희 다시 보낼게요. 종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린 지금 현재 무엇으로 발급하고 있죠? 전자적 문서로 발급하고 있죠? 여러분, 전자는 국세청에 모두 다 모여있다, 안 모여있다? 여러분, 국세청, 홈택스에 모여있다고 했어요. 내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신고하기 전에 벌써 홈택스에 모여있어요. 여러분, 국세청에 모여있는 거 어떻게 찢을 거예요? 전자문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찢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찢는 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졌어요. 자, 그럼 이 수정에 대한 사유는 우리 세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게요. 네, 그래서 이 수정은 업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법령을 다 숙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빈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반품 쪽만 정말 많이 내요. 또는 할인 쪽만. 근데 그거 말고도 수정의 사유는 많다, 적다? 많아요.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음수 발행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가가 나한테 뭘 징수할 수 있다? 너 가산세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얘기하죠. 아니 음수인데 가산세를 어떻게 내요? 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잖아. 절대값으로 난 징수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천만다행인 건 우리는 깊이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 누구에서는 회계는 진짜 그냥 입력만 잘하면 점수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반품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나갔던 물건이 들어오니까 수량이 마이너스인 거죠. 여러분 수량이 마이너스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죠. 단가는 양수겠죠. 그래서 수량은 마이너스, 단가는 플러스로 넣겠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뭐가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량을 음수로 넣거나 또는 수량에 대한 음수가 없다. 그러면 금액을 음수로 넣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들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 대부분 나갔던 물건이 반품된다. 들어왔던 물건이 반품된다라고 하면 우리 돈 줬을까요? 대부분 돈 안 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과 상계절이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7월 16일 거래 보겠습니다. 작성일자는 7월 16일이고요. 자, 영업팀에서 7월 5일 누구한테? 성진한테 판매했던 컴퓨터 5대,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우리는 무엇하였다? 반품되었다. 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인데 우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 나갔던 물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 나갔던 물건 다시 들어와도 우리는 매출 환입이라고 불렀으니까 매출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음수로만 기재가 되는 거지 우리 형태는 부가세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매출 뭐가 된다? 과세라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무엇 해달라? 상계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날짜는 며칠 넣어주시고요. 16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은 뭐라고 넣자? 12일 과세라고 넣습니다. 품목은 뭐라고 넣고요? 반품이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반품. 자, 수량은 이번에 넣어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5을 넣어주시고요. 단가는 얼마이다? 9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50에 45만 원이 들어오죠. 근데 이 수량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면 그냥 공급가액 자리에서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코드 자리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 거래처는 누구였죠? 성진입니다. 그럼 성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자는 여입니다. 1번. 분계는 뭐로 가시자? 외상매출금과 상계. 그러면 여러분 외상은 몇 번이었죠?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2번 외상을 눌러주시면 우리 같은 자리에서 무슨 처리가 된다?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실제 정상이면 대변에 누가 들어와야 되고요. 외상, 매출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차변에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 제품 매출을 정리해 주시고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무슨 부분? 그냥 같은 자리에서 무엇해라? 같은 자리이면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본 부분이랑 같은 자리이면 우리 원래 회계처리했을 때 차변에 누가 있었죠? 외상. 자 그리고 대변에 누가 있었던 거죠?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그냥 무엇해라? 음수 처리하는 게 허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외상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49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에 각각 마이너스 금액이 적용돼서 끝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 같은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이 회계 처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그 상태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음수 처리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저는 또 전체를 좀 지워주고요. 그리고 화면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할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입력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컴퓨터, 어떤 경우는 제품, 어떤 경우는 소나타, 어떤 경우는 반품 이렇게 넣습니다. 자, 시험에서 채점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시험에서 여러분 채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복수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품목과 수량과 단가를 시험지에 주었다. 그러면 이 부분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으면 우린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수 거래를 뺀 나머지는 여기 품목에 어떤 용어를 넣든 수량에 넣든 단가에 넣든 자, 요 세 자리는 복수 거래를 빼고는 채점을 한다 안 한다?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 이걸 고민을 해요. 그리고 답안에 공지됐던 거랑 저랑 다르더라고요. 고민 안 합니다. 채점 안 해요, 여러분. 복수만 조심하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복수 거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실 때요. 어떻게 입력하시는 게 좋냐면 제가 아까 이 자리에 가서 무슨 부분 제품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제품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품이란 부분을 품목 자리에 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손으로 제품을 치고 들어오겠죠? 그럼 제품을 입력하면 내가 매출 계정도 뭐가 들어야 된다? 당연히 제품 매출이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품 팔았어요. 그럼 여기다 상품을 입력하면 여기엔 누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을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이런 매입도 똑같겠죠. 아, 내가 매입할 때 원재료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원재료를 넣으면 지금 우리는 아래쪽에 분기할 때 누구 사왔다고? 원재료 사왔어요. 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하면서 내가 계정 과목 정리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을 넣을 땐 상품 팔았는지 제품 팔았는지 원재료 사왔는지 상품 사왔는지 분명히 지문에 주거든요. 그 지문대로 입력을 해서 하단 쪽에 분계가 내가 원하는 계정이 맞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맞춰보는 습관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제품 팔았다? 제품, 상품 팔았다? 상품, 자격증 체제로 갈게요. 현업에선 여러분 여기다가 제품, 상품 안 쳐요. 우리 컴퓨터 팔았으면 컴퓨터 회사에서 쓰는 품목이 있잖아요. 그 품목 코드를 넣거나 품목의 약칭을 넣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쓰진 않지만 자격증은 이렇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복수거래를 뺀 나머지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만 채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는 이제 관련된 서류를 좀 조회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거 가기 전에 여러분 385페이지 나와 있는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건 현재까지 시험을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시험에서 출제자가 지문에 무슨 부분? 자,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금계산서가 수정 세금계산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이란 용어를 제가 분명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수정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 선택하라는 글씨가 있더라. 그래서 너가 여기다 입력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인데 수정이라는 거 좀 표시를 내줘 라고 하시면 우리는 간편 직계표라는 부분에 수정 세금계산이라는 걸 선택해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해당되는 사항란에 커서를 두시고요. 간편 집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역삼각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눌러주시고 수정 세금 계산이라고 하는 우리 키가 있죠, 여러분? 네, 이 자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 세금 계산서 사위에 갔더니 지금 아님이라는 글씨가 들어오지만 버튼 눌러주시면 기재사항 차고정정, 공급가액의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등 이렇게 사유가 들어오죠. 우리 아까 환입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3번 환입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언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팔았던 거 우리 들어온 반품이냐면 우리 7월 5일 날 팔았던 거 반품이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2020년 7월 5일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당초분 승인본유라고 하는 건 우리 세금계산서 여러분 어느 부분에 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세금계산서 쪽에 가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이렇게 승인번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승인번호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초의 승인번호는 제가 페이지를 조금 점프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몇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었냐면 379페이지에 있었던 부분. 그래서 379페이지에 저는 잠시 갔다 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 379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승인번호가 있었죠, 여러분. 이 승인번호가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자리에 같이 기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수정세금을 발급할 때 당초분에 대한 승인번호가 무엇되면 빠져버리면 이거 아예 발급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승인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입력은 생략할게 여러분 너무 길어서요. 그래서 이 번호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여기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매출 글씨 옆에 수정자 붙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면 여기 수정이라는 부분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다? 간편 집계라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현재 안 냈지만 이거 시험 범위 이탈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라고 하면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교재 넘겨볼게요, 여러분. 자, 교재 넘기시면 3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 확인하기. 자, 그럼 여러분 저희가 유형을 몇 번을 넣었죠? 11과세로 넣습니다. 그럼 11과세라는 건 우리가 글씨 딸 때 뭘 따자?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글씨를 확인해라. 근데 그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10%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입력했던 정보들은요. 부가가치라고 하는 메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이 부분이 집계가 됩니다. 그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모두 다 전자로 발급했어요? 종이로 발급했어요? 전자. 우리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법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자, 그럼 메뉴가 이렇게 오픈이 되었을 거고요, 여러분. 여기 조회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을 넣을 거냐면 우리 7월 달을 입력했습니다. 그럼 이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신고이니까 그대로 엔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기아자동차 요거는 사업자번호 안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다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아자동차 성진 그리고 한 건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했죠? 그럼 이렇게 주민기재분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모여져 있는 이 정보가 여러분 지금 기아자동차와 성진은 사업자 번호로 모여있는 부분이고요. 주민기재부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사업자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집계되는 자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전자로 입력한 건 전자의 집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실 때 전자가 아닌 게 있었죠. 그럼 전자가 아닌 게 지금 저희 건 없어요. 그럼 전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그 외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력돼서 모이는 자리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냐면 그 전송은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거 11일까지란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 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로 발급했다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또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에 위배된 이후에 발급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전자가 아닌 외로 집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 전자 자리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묶어서 보여주는 합계표의 위치도 같다 다르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국세청에 모여있는 거랑 여러분 신고 자료가 안 맞잖아요. 그거 다 소명화요. 자, 소명 온다는 건 저희 이거 내용 안 맞으니까 맞춰주세요. 왜 이런지 이유를 밝히세요라는 거잖아요. 일거리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 자리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고 감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금액 얼마, 소개 쪽에 모여있는 우리 1억 400이라는 금액, 그리고 1040이라는 이 금액은 자, 저희 다시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주시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똑같이 누구랑 동일하게 우리 세금계산 사개표랑 동일하게요. 입력하는 부분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세금계산 사개표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금액이요. 또는 여기 합계라고 나와 있는 금액. 자,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반과세 탭 그대로 두시고요. 날짜 며칠? 7월. 자, 7월 치시고 엔터. 그럼 1일이 자동으로 나오죠? 다시 엔터. 9월 치시고 엔터. 그럼 30일 자동으로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엔터 치시면 네,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나온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1억 400이라는 금액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 자,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여러분? 그러면 세금자 발급. 근데 우리는 지금 과세였어요? 영세였어요? 과세. 그러니까 과세 자리에 세금 계산서 1번 자리에 1억 400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고 세액은 1040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을 놓고 봤을 때 몇 번으로 입력한 거? 11 과세로 입력한 게 이 자리에 집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수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 계산서인데 과세였어? 그러면 우린 유형번호 몇 번 쓴다? 11. 자, 그럼 그 11은 어디에 모인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근데 뭐로 발급했다? 과세로 발급했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세 입력하면 어디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미리 본다라면 영세 자리에 들어오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는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 수업을 해보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험 문제 나와서 이번에 좀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은 했어요. 출제위원들이 책을 골고루 보긴 하는데 우리 책을 봤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자, 무슨 부분이시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요. 여러분 유형자산 매출 분기했던 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메인 매출 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우리 소나타 매각했던 거 볼게요. 자, 소나타 매각했던 거 하단에 분기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 있고 자동차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나는 이익을 받는지 손실을 받는지 내용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라는 거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럼 여러분 지금 손익계산서의 매출 코드가 아니죠. 그쵸? 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매출 코드가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런 거래들은요. 그런 거래들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표명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과표명세 버튼 눌러보시면 자, 이 자리 여러분 10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세요? 자, 제조업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팔고 있고요. 우리 현재 전체 팔은 금액은 얼마이다? 1억 4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계에 합계, 32번의 합계는 1억 400이 맞는데 지금 9,400은 제조업으로 인해서 나온 매출이고 그렇지 않은 게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우리는 소나타를 매각하면서 세금 계산서 얼마 발행했다? 1000만 원짜리 발급했죠. 그리고 이거는 소나타 매각 때문에 나온 거. 그리고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매출이에요?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은 아니에요. 그럼 매출이 아닌 걸 우리가 수익금액 제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액 제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 수익금액 제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되시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손익계산서에 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매출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매출이 무엇이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수익금액 제외라고 불러요. 그럼 그 수익금액 제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린 간주공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있다. 고정자산 매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뭐가 있었다? 고정자산 매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은 이 자리에 회계 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 걔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기했을 때 대변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분계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변에 여러분 매출 계정 쓴 적이 있는지 고민해 보실 것. 대변에 우리가 쓴 건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과 그리고 차량, 운반부, 얼마, 취득 원가 금액 쓴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변에 매출의 계정은 들어온 적이 있다, 없다? 매출 계정이 들어온 적이 없죠. 그런 걸 우리는 수익금액 제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조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어디에 모이는지 모르니까 대부분들 못 찾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서 조회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종목이란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종목 자리는요.
이 수익금액 제외는 자동으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넣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지울 거고요. 그리고 요 수익금액 제외 자리에 가셔서 우린 뭐라고 치자. 고정 자산 매각이라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고정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찾는 문제가 등장이 되면 반드시 무슨 버튼 눌러라? 과표 명세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수익금액 제외라고 하는 31번 자리에 금액을 확인하셔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심층적인 수업은 세무에서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뿐만이 아니라 부속자료까지 서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이 가끔 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항상 맞추는 문제를 내줘야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 고정자산 매각은 손으로 입력했죠, 여러분? 자, 손으로 입력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그대로 있을까요? 지워질까요? 지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불러드리면 우리 손으로 입력했던 건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또는 조회를 하면 항상 자료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할 때요. 이 과표 명세는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해요. 실제 일을 하실 때.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내면 여기 다 마감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러오기 기능이 아예 되지 않게끔 설정해 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확인 누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11 과세 쪽이에요. 저는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이랑 예외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하냐고 수업이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매출 쪽이 길고 나면 매입 쪽은 여러분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제 못 받는 거 얘기만 하면 사실상 수업이 다 끝나져요. 그래서 매출이 항상 조금 더 길어요, 매입보다. 자,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질문사항 중에 지금 현재 어느 부분 10번 칸이라고 하면 요 자리네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일반 매입에 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 기존에 전표 지우시라는 거 안 지웠다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기존에 저희가 입력했던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들어오는 거고요. 또는 저희가 이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해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지금 열려있죠. 저희 닫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종료 버튼 누르시겠죠? 자, 종료라는 거 눌러주시고, 자, 데이터 저장하겠냐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직까지 저장하는 부분 안 하고요. 전부 다 아니요 눌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 가져가니까 하늘색으로 바뀌지만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선 여러분 어느 자리에 하늘색 테두리가 생겨요? 얘라고 하는 자리에 하늘색 테두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엔터를 넣어버리시면 그냥 엔터 치고 창을 잡죠. 창을 닫아버리시면 이 자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불러오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데 그걸 안 하시면 저희가 입력한 정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이해해 볼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메뉴는 닫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세요. 자, 신고서를 눌러서 우린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자? 9월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묻죠, 여러분. 근데 나는 입력된 정보가 있어서 다시 부르고 싶어요. 그럼 얘를 누르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누굴 눌러야? 아니요를 눌러야 새로 불러오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 커서가 있다라는 게 이게 테두리, 하늘색 테두리가 여기로 기본값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엔터 치시고 자료가 안 들어온다고 하세요. 우리가 입력하시고 다른 정보를 불러오고자 하실 땐 반드시 무엇 하시라? 아니오를 눌러야만 새로 불러오기 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새로 불러오기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세무사랑이라고 얘기하는 K-대 프로그램은 새로 불러오기 키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오를 눌러야 새로 불러오기가 돼요. 또는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매입 쪽에 금액이 보인다 그러면 전표 삭제가 안 되신 거예요. 전표를 지워주시면 여기에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실 때 자료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 항상 다 지우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10일 과세로 입력했던 위치 확인까지는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창은 일단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